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저희 코인딸과 함께 대박나세요. 자, 지금부터 넥스의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페이지는 55페이지 정도에 해당 분량인데요.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4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료로 토대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5가지 강의로 될 텐데요. 1강은 한 5장의 분량이고 7장의 분량이고요. 2강은 여기까지, 그리고 3강, 4강, 5강 총 이렇게 해서 5가지 강의로 이루어질 텐데요. 1강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2강은 한 중수, 그 다음에 3강도 중급자, 4강은 한 상급자 내용, 5강은 실전에 이제 필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면 지금의 어떤 실력들을 훨씬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겪어와 보셨을 텐데 그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단방향이에요. 한방향. 즉 바닥에서 사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국내 선물은 그와 반대로 양방향입니다. 위에서 매도를 사서 내려와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고 또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 양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사서 위쪽에서 팔고 위쪽에서 사서 아래쪽에서 파는 양방향의 그런 차이점이 주식과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주식은 종목수가 엄청 많잖아요. 뭐 코스닥, 코스피 각각의 총 주식수를 합치면 대략 2,000 종목 정도 되는데 종목수가 엄청 많다라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종목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몇 종목을 추출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죠. 국내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에 선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단타를 좋아하시거나 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쪽에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종목수가 뭐 지수 통화, 그 다음 뭐 에너지, 금속,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하나 국내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대략 대표적인 게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종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선물도 상당히 주식보다는 종목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 폭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의 어떤 또 차이점을 본다면 주식은 상패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항상 내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상패라는 게 없어요. 만기라는 건 있긴 한데 각각의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만기가 있고 해외 선물은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만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패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또 이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긴 하죠.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개인들이 매수 쪽으로 들어가면 외인들은 그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반대쪽으로 가고, 그래서 국내 선물은 약간 해외 투자자, 즉 외인들의 어떤 어, 방향에 따라서 또 외인들이 장난을 좀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럽, 미국,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것을 해외 선물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 투자자의 역량은 국내 선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주식은 무조건 바닥에서 사야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 반면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이제 좀 깊게 들어간다면 국내 선물은 해외 선물과 동등한 것은 방향성, 상방과 하방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 즉 아래에서 사서 매수를 해서 위쪽에서 파는 수익 구조, 또 위쪽에서 사서 아래쪽으로 파는 수익 구조. 이게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틱 가치수는 국내 선물은 과거에는 이제 2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12,500원으로 틱 가치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면서 장점은 소액 투자자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한 틱 진입해서 한 10틱 정도 가면 금방 25만원, 반대쪽으로 가면 25만원 마이너스인데 지금은 리스크는 절반으로 줄었고 개인들이 소액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진입의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수익을 보는 반면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틱 가치수가 12,000원인데 최근에 유로 쪽도 반틱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유로 쪽만 7,000원 정도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환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2,000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만기가 3개월이에요. 즉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만기이고 해외 선물은 만기가 종목마다 달라요. 지수 종목인 대표적인 코스피 200 지수, 또 통화 대표 종목인 유로 같은 경우는 만기가 3개월이고 오일 같은 경우는 만기가 한 달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만기가 2달이고요. 그래서 종목마다 만기가 각각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방향성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이 동등하다 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종류는 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관련된 지표가 있고 또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금속, 에너지, 농산물 커다랗게 6가지의 프레임으로 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이 외에도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6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유로. 금리는 솔직히 미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의 어떤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로 그냥 참고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국채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S&P 나스닥, 특히 나스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항생 쪽이 국내 선물과 시작하는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쪽이죠.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항생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속 쪽에서는 골드. 상당히 과거 2015년도, 16년도 때는 상당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물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거래가 좀 줄긴 했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당연히 베스트원, 오일입니다. 국제유가 관련된 오일을 하다 보면 국제유가 우리 가장 실생활에 밀접되어 있는 기름값,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죠. 농산물 쪽에서는 옥수수와 밀이 있는데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는 특히 변동폭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도박이에요. 변동성이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한다면 유로 쪽, 그 다음에 골드, 오일, 그 다음에 S&P 요 정도가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약 한 4년 정도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목이 네 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도 거의 많이 이루어진 종목들이 네 가지예요. 자,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파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증거금인데요. 증거금은 한계약 투자 금액을 말하는 건데 골드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골드를 살펴보면 만기는 2개월짜리예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그 골드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틱 가치수는 대략 12,000원 정도. 정확하게는 11,500원인데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세가 달라집니다. 증거금은 대략 한 400에서 500 정도가 있으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계약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금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대략 한 2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증거금이 훨씬 더 많아야지 국내 선물을 할 수 있는데 해외 선물은 그에 비해서 증거금이 400에서 500 정도 진입장벽이 낮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증거금이 적기 때문에 자, 다음은 오일 쪽인데요. 오일 쪽은 만기가 한 달짜리입니다. 그래서 매번 만기가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저한테는 이제 어떤 선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오일이에요. 한 티 가치수는 11,500원이고 국제유가 시세나 어떤 그런 시세표를 가장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표가 종목이 오일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금은 골드보다 좀 더 작아요. 300만원, 400 정도 있으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유로인데요.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달러와 유로의 어떤 가치 시세적인 측면을 비교해보는 종목인데 유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유럽 여행을 간다거나 했었을 때 유로의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저렴했을 때 여행을 가신다면 훨씬 유럽 여행이 편안한 여행이 되겠죠. 부담도 없고. 그래서 유로는 지수의 대표적인 S&P와 같이 만기가 3개월이에요. 그리고 한 틱 가치수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똑같이 1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7,200원. 그래서 지표가 자릿수가 좀 복잡합니다. 해외 선물 중에. 증거금은 마찬가지 300에서 400 정도 있으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증거금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골드에 오일, 유로의 해외 선물을 하시려면 대충 증거금은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외 지표를 분석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커다랗게 해외 지표는 정책 발표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 관련된 지표, 가격에 민감한, 그 다음에 원유, 뭐 농산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건들이 자주 이렇게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표를 보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면 소매 판매의 지표가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조금 안 좋다. 사람들의 호주머니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겠죠. 물건을 많이 사지 않겠죠. 그러면 지표가 대체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경제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구나 라는 그러한 판매의 어떤 것을 통해서 경제 지금의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도는 상입니다. 변동폭이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제 골드나 그 다음에 유로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미쳐요. 오일은 순수하게만 오일과 이제 정책, 드라기 연설 발표나 의장 발표 이런 것들만 종목들에 영향을 받고 소매 판매가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은 방금과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그 다음에 뭐 유로, S&P 이런 데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원유는
고유적인 지표입니다. 즉 매주 거의 수요일날 썸머타임이 실시가 된 이후로부터는 또 23시 30분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늦춰질 때는 어떨 때는 이제 새벽 1시에 발표할 때도 있고 24시 30분에 발표할 때도 있어요. 시간이 조금 갭 1시간 정도의 갭 차이는 있긴 한데, 지표 발표를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하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도가 없고요. 상 또는 중 이런 것들이 지표에 영향이 좀 있어요. 지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이때는 좀 상당히 큽니다. 100틱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 상방이, 하방이 위아래로만 100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골드 같은 경우는 뭐 800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거의 보기가 힘든데, 지금은 해외 선물도 변동폭이 100틱에서 200틱 내외로 이렇게 많이 낮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해외 선물도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상당히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는 지표를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고 바닥 쪽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쪽에 있는지를 보고 이제 미리 그 구간에서 중요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미리 선점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했었을 때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호가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지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시에 발표가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뒤에서는 좀 HTS나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겠고, 바로 이어서 HTS와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리를 해보면,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방향성이다. 방향이 국내 선물은 한 방향이고, 주식은 한 방향이고, 선물과 해외 선물은 양방향이다. 이것만 가장 크게 키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의 공통점은 방향성이 공통점이고, 만기가 각각 있다. 그리고 티카 지수는 한 틱에 12,500원이고 12,000원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류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로, 골드, 오일, S&P, 나스닥, 항생, 요 정도가 가장 국내에서는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금은 대략 이 금액이 필요하다. 3, 400에서 400, 500 정도. 만기가 각각의 2개월, 1개월, 3개월 이렇게 개월수가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표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 이것을 그 시간대 변동성이 크게 터지겠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앞에 다뤄졌던 내용은 총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다뤄질 내용들은 해외 선물 HTS의 기능 또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이제 주식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쪽에서는 공통적인 게, 주식 쪽에서는 매수와 뭐 청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내 선물과 이제 해외 선물의 용어에서는 조금 좀 약간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는 매수. 매수라는 것은 상승 쪽으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잡는 게 매수라고 하는 거고요. 매도라고 하는 것은 향후 가치가 내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위에서 잡는 게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매수는 위 방향으로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매도라는 것은 내려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용어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라 했는데 반대쪽에서 매도를 공략해서 이렇게 손실이 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상승 방향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매도 쪽은 하락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커다랗게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익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상태에서 그 지점에서 손실이 더 폭이 커질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손절, 과감하게 손실 상태에서 끊어야 된다. 한번으로 치면 절자, 끊을 절자인데 손실 상태에서 청산을 해야 된다. 익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상태에서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즉 내가 현재 여기에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을 저점을 지질 라인이 있는데 깨면 안 되는데 여기에다 손절을 잡아 놓는다. 즉 여기까지는 가더라도 여기를 깨버리면 하락이 더 크게 나오겠다. 그런 리스크를 조금은 감안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포지션 상태가 이제 손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익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를 잡아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다음에 눌러서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라는 건데, 깨지게 되면 익절이 되는 거죠. 이익 상태에서 청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여기 깨지 않고 더 올라간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익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MIT, 이것을 가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우리가 HTS 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금을 매수를 할 텐데 금을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방적으로 갈 거니까 나는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이제 제가 사인을 드리겠죠. 뭐 1349.5에서 매수 한 계약을 진입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매수 하나 이렇게 딱 대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시장가로 매수를 하고 싶다, 현재 포지션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가 매수를 누르시면 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싶다. 근데 쫓아가기가 좀 뭐한다. 그러면 여기가 1349.6을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49.3이 저점이에요. 여기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다 매수를 걸어놓으면 안 되고, 그럼 시장가로 매수 체결이 되고,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MIT 매수를 딱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시장가 체결이 안 되고 1349.6이 올라가면서 체결이 되는 게 바로 MIT 스탑 주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어지는 것은 매수 매도니까, 자, 매수 쪽은 그렇게 해서 미리 진입을 이렇게 걸어놓는 방법이 있고, 매도 쪽은 반대쪽에다 걸어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위에서 이렇게 파동이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포인트에다가 걸어놔야겠다. 올라올 것 같으니까. 자, 지금은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겠다 라고 예상을 해서 매도를 미리 걸어놓는 방법은 여기에다 걸어놓는 방법이 있고, 방금처럼 올라갔다가 정고점을 깨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고점이 만약에 1349.8이 정고점이다 그러면 MIT 매도를 걸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 여기에다 걸어놨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 지금 현재가 중심선 밑에다 걸어놨다 그러면 바로 시장가 그 가격의 매도가 체결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유의를 하셔서 매수 쪽은 오른쪽에다가 걸어야 되고 매도 쪽은 왼쪽에서 걸어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초보자분들 경우에 있는데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방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것은 오른쪽에다가 걸어야 되고, 반대로 내려가는 쪽에다가 수익을 내겠을 때는 이쪽에다 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하나는
내가 이제 매수를 걸었는데 청산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체결이 되고 이제 수익이 막 나겠죠. 막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청산을 걸어야겠다. 그럼 매수를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겠죠. 한 계약을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점이 1350.2다. 우리가 매수를 49.5에서 여기에서 청산을 해야겠다. 그럼 매수 하나를 걸어놓고 매도 하나를 이렇게 걸어두시면 돼요. 미리 걸어두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청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 종목 청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전 종목 청산. 그러면 전 종목 청산 같은 경우는 내가 금도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오일도 체결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든 종목을 다 청산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근데 현 종목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금에서 내가 종목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현 종목 청산이고, 또 하나는 내가 시장가를 매수를 했다. 아니면 매수를 걸렸는데 내가 지금 시장가로 바로 매도를 그냥 청산을 해버려야겠다. 그러면 시장가 매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가 매도를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데 매도를 두 번 눌렀다. 그러면 매수 하나는 청산이 돼버리고 매도가 체결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물량이 반대쪽으로 또 체크가 청산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은 꼭 상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했죠. MI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즉 아까 지표 발표가 있으면 변동성이 아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MIT 기능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지표 발표를 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주는 척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시장가로 잡는 방법도 있긴 하나, 아니면 진짜 최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미리 매수를 대놓는 방법도 있긴 하나, 올라갈 때 그 전의 저점이나 어떤 지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MIT 기능을 쓰는 게 좋습니다. 즉 전저점이 돌파되고 나서 상승 쪽으로 갈 때 전저점을 이제 만약에 88가를 찍었어요. 그럼 내가 전저점이 이제 9일가니까 9일가 MIT 매수를 걸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이거 체결이 되면서 올라가요. 체결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바로 발생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내가 진입가를 했던 또 최저점의 한 틱 아래에다 컷만 잡으시면 돼요. 저점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올라갔을 때는 내가 이제 익절을 잡아놓고 가시면 되겠죠. 즉 익절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청산을 해야 되니까 고점이 0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익절을 내가 이 진입가보다는 조금 한 5틱 정도는 수익을 계속 안고 가고 싶다. 그럼 제가 익절 사인을 드립니다. 97에 익절. 그러면 97에다가 매수를 거는 게 아니라 청산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쳐버리면 여기에다 매도 걸어버리면 바로 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MIT 기능을 여기에다 딱 걸어놓으면 매도 체결은 되지 않고 잠재적인 매도를 주문을 넣어놓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놈이 올라가다가 수익이 이렇게 났어요. 났는데 다시 요놈이 쭉 내려와서 여기를 깼어요. 이렇게 깨버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청산이 되면서 익절이 되면서, 익절이 한 틱, 두 틱, 세 틱, 네 틱, 다섯 틱 정도 익절이 되면서 체결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기능이에요. 스탑 기능. 네, 스탑 기능은 시장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97에서 시장가로 만약에 체결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진입가는 98이 돼요. 한 틱 정도는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오차가 좀 있긴 한데, 오차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는 내가 진입가를 걸어놨던 것보다 한 틱 더 가격의 포지션이 위에다가 체결이 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IT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 계좌든 뭐 연습 계좌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MIT 기능을 많이 해보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다음은 스위칭인데, 스위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매도로 전환해야 되고, 매도를 매수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자르고 매도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스위칭이라는 게 있는데, 스위칭은 좀 어려워요. 초보자가 대응하시기엔 좀 어려운 게 바로 스위칭입니다. 네, 그래서 스위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스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 쪽을 이제 뭐 수렴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매도 쪽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돌파가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눌러줘요. 그러면 매수 스위칭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매도를 잡았던 것을 청산을 하고 매수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도 쪽을 내가 잡았는데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청산을 매수 쪽으로 청산을 해놓고, 아니면 시장가 청산을, 현재 종목 청산을 해놓고 제로로 만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위칭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것을 이 중요 라인에서 돌파가 되면 원웨이로 가버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만약에 가버리기 때문에 매도를 전환해야 된다. 그럼 매도 스위칭,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수했던 것을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스위칭을 하는 걸 방법을 바로 매수 쪽을 매도 쪽으로 전환하는, 또 매도 쪽을 매수 쪽으로 전환하는, 여기가 매도 쪽인데 매수 쪽으로 전환하는, 이게 바로 스위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칭은 솔직히 어려워요. 적중률도 제가 해보니까 스위칭이 성공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스위칭을 꼭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스위칭을 하셔야 돼요. 스위칭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거의 이제 중상 이상의 실력이 되겠죠. 초보자분들은 그냥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손절 익절, MIT 기능,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터만 해주신다면 매매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거고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스위칭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스위칭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되지 않고요.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임하신다면, 스위칭은 또 HTS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느낌이 아마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이라는 것은 HTS상에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봐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HTS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HTS 이 기능에 대해서 또 용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HTS를 모의 계좌나 연습 계좌를 통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감이 오고 거기서 거래를 하셔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TS 기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바로 이제 이어서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근차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법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캔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캔들 차트를 보면 이제 차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캔들들이 모여서 이제 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동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추세를 만드는 건데, 그 차트 안에 가장 첫 포인트가 바로 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봉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분봉을 30분봉, 5분봉 이렇게 각각의 분봉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캔들을 보고도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큰 흐름은 파동이랄지 추세를 보고 알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먼저 캔들을 우리가 어떤 캔들들이 있는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시가가 출발을 해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시가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가면 양봉이 나오죠. 상승을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옵니다. 반대로 음봉은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됐을 때 음봉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한다 치면 시가 출발 이후에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았다. 그런데 시가로 회복했다. 그러면 양봉이 나오면 매수 쪽은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반대로 시가 매도를 했는데 저점을 찍고 나서 시가 회복에서 양봉이 나왔다. 그럼 매도 쪽은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 쪽은 양봉이 나오는, 어떻게 하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잡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고, 매도 쪽은 어떻게 하면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잡을까를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법 같은 경우는 시가 이후에 아래쪽에, 그러니까 저점이 내려올 수 있는, 시가 이후에 저점이 내려올 수 있는 파동의 저점을 잡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기법을 쓰는 거고, 매도 쪽에서 같은 경우는 시가 이후에 올라오는 그 위쪽에서의 고점이 어디가 있는가를 찾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가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저가와 저점과 고점 어디서 찍는가, 그리고 종가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양봉, 음봉, 그 다음에 뭐 시가, 종가 같을 때는 도지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뭐 이런 것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시가와 종가는 세력들이 관리한다. 즉 세력들이, 메이저가 관리하는 가격들이 시가와 종가입니다. 그래서 전일 아무리 뭐 차트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일 이렇게 갈 것이다 전략을 세워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당일날 아침에 시가가 다우장이 뭐 하락을 해서 갭하락을 하거나 나중에 또 갭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전일 분석하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뭐 이렇게 전략 분석 글을 써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다음날 갭상 떠버리고 갭하락 해버리면 전날 분석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거의 휴지 쪼가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게 된 게, 오전 8시 55분부터는 동시효과가 이제 점점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면 돼요.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국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3초 남겨놓고 바뀐 적도 있어요. 동시효과가 있었었는데, 이 지점에 있었었는데 시가는 딱 이 지점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가 어느 자리에서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 특히 종가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인, 추세 라인, 파동 저항 라인, 이 라인을 종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세력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가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 이 선 라인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냐,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가와 종가는 세력들이 관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필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시가는 어디 쪽에서 출발을 했고 종가는 어디에서 마무리가 됐는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고가와 저가는 누가 만드냐 제가 봤더니 고가와 저가는 거의 개인들이 만들어요. 즉 투매 발생했을 때 내려가니까, 막 내려가니까 쫓아 내려가죠. 그 저점을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장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저점을 만들고 투매 개인들이 여기에서 꼭지에서 물리면, 바닥에서 물리거나 꼭지에서 물리면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세력들이 계속 이제 물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 장대 양봉과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많이 참여하게 거기에서 다투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 거래량이 수반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털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가와 종가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캔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파동이 이루어지고, 그 파동이 추세를 만들면서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캔들 안에는 30분봉의 캔들 안에는 30분봉의 캔들 안에는 5분봉이 6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5분봉 6개가 들어가 있어서 30분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분봉의 차트는 30분봉에게는 예를 들어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30분봉은 파동이 이 안에 요 정도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정도 파동 안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캔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봉 차트의 고점에서의 이 캔들이 음봉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하락이 시작된다 라는 그런 시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캔들은 기초적인 것은 양봉, 음봉이 있고 뭐 도지가 있다. 이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 거고요. 시가와 종가를 세력들이 만든다. 이것까지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와 저가는 개인들이 만들고 개인들이 투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캔들을 잘 분석해 주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캔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캔들을 분석을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파동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대표적인 파동 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주식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신 분들 또 파생 쪽은 이게 아주 기초이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동엔 중심이 있어요. 중심부터 상승 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상승 1파, 조정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상승 파동은 1, 3, 5 홀수가 됩니다. 세력들도 아주 홀수를 좋아하죠. 그래서 1, 3, 5 이게 상승 파동이고 2파와 4파는 조정 파동이에요. 근데 이 조정 파동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파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렴도 하고 박스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오르막길만 쭉 이렇게 올라간다면 거의 정상을 정복하기는 힘들겠는데 중간중간에 쉬는 데가 있어요. 그죠? 대피소도 있고 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정 파동 내에서는 항상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 그 모습들을 조금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그 모습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 더 하락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핵심은 상승은 1, 3, 5파가 상승이고 하락도 마찬가지 1, 3, 5파가 하락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 다뤘던 내용 중에 꼭 내가 손실을 보지 않아야겠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세 중심에 파동의 중심에 돌린 이후에 상승이 5파째 나왔을 때, 즉 고점이 한 번, 두 번 돌파가 됐을 때 그 지점에서부터 매도를 반대쪽 포지션을 잡으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제가 봤을 때 10중 8구 외인들이 10,000개 이상의 원웨이 입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의 그 자리 전고점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여기서 조정받고 넘어가더라도 오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핵심은 파동의 핵심은 2파와 4파에서의 조정 파동이 있는데 이 조정 파동에서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파동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뒤쪽에서 배울 건데 이 조정 파동을 잘 피해서 여러분들이 이 1파, 3파, 5파째의 고점을 매도 쪽, 우리가 매도 포지션만 잡는다 하면 5파째 때의 매도 맥점만 잘 골라낸다면 여기서부터 하락은 계속 이제 5파째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로 하락의 파동에서도 1, 3, 5파가 하락의 주된 파동인데 조정이 또 모습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주식 차트나 파생 차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파동의
그래서 우리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뭐 추세로 보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1파, 3파, 5파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주식 차트를 여러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게 고점이 돌파가 됐고 다음 고점이 돌파가 됐으니까 대충 꼭대기가 거의 정상이 다 나왔구나 하고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세선 하나 더 그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 고점끼리 연결 쭉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건데 추세선을 쭉 이렇게 그어보면 걸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맥점들을 우리가 찾는 방법을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다시피 캔들은 차트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차트들의 파동들이 만들어지면서 추세도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대충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마무리가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핵심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실전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이랄지 파생 쪽에서는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들인 거고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실전에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기본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을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어지는 2강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강에서 뵐게요. 자, 지금부터는 2강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폭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길이로 봤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데 중심이 우리가 옷 사이즈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제가 이니셜을 따봤습니다. N값은 미들, 그 다음에 S값은 short, L값은 long, large, 길다. 그래서 중심은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값은 길이가 좀 짧다. 요거는 상파가 길이가 길다. 그래서 가격폭 기준값은 M값을 기준으로 놓고 그 가격이 기냐, 짧냐, 기냐를 보는 거죠. 그 정도로만 그냥 용어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값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S값은 1파의 길이보다 3파가 짧다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1파는 길이가 약 150원 정도 상승을 했죠. 3파는 N값을 구한다면 150원 정도 상승을 한다면 S값은 여기서부터 눌러준 자리, 그래서 눌러준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했던 요 높이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높이가 650원에서 580원을 빼면 대략 70원이죠. 그러면 650원을 돌파했던 이 지점부터 요 높이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70원을 더해주면 대충 72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S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복잡하게 막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S값은 눌러준 자리에서 돌파했던 높이만큼 더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N값인데요. N값은 길이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1파의 길이하고 3파의 길이가 같다. 즉 1파를 우리가 700원에서 주식을 샀는데 84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상승 1파가. 근데 눌러준 자리가 770원까지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을
2파의 고점을 넘겼을 때, 상승 1파의 고점을 넘겼을 때 조정 2파의 눌림목에서 3파까지 가는 길이는 얼마인가를 구해보면 1파에서의 길이가 대충 840원에서 700원을 빼면 대략 140원입니다. 요 길이가 140원. 그럼 아까 S값은 요 눌러준 자리에서 높이를 구했잖아요. 근데 요 눌림목에서 요 길이를 요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니까 길이가 요 길이하고 140원 같으니까 N값은 구하기가 쉽죠. 눌림목에서부터 140원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91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N값이 910원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에는 높이, 요 높이 계산이요. 요 높이 길이만큼 눌림목에서 높이에요. 눌림목에서 높이. 그래서 N값은 1파의 길이하고 3파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L값인데요. L값은 1파의 길이보다 3파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길이의 폭이 대충 950원에서 800원을 빼면 약 150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눌렀어요. 880원까지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을 돌파했을 때의 가격을 구해보면 L값은 구하는 공식은 돌파된 지점부터 요 길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950원부터 150원을 더해주면 950원에서 150원을 더해주면 1100원이 나오죠. 그래서 L값의 목표는 11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요약을 한번 알기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SML 값을 구하는 공식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N 값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높이만큼 눌림목에서 높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억해야 될 게 눌림목에서의 높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요. S값은 먼저 L값부터. L값은 요 길이에서 어디서부터 더하는 거냐면 돌파된 지점부터. 돌파된 요 지점부터 요 길이. 요 길이를 더하는 거예요. 요 길이만큼 돌파된 지점부터 더하는 거예요. 이게 L값인데 여기는 돌파 지점. 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S값은 요 길이가 아니라 요 폭, 눌림목 폭이요. 눌림목 폭에서 돌파된 지점까지 요 길이를 더하는 거예요. 요것만 딱 핵심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즉 내가 잡았는데 다음 목표가를 3파를 구했을 때 목표값을 제가 설정해 드리면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나중에 이제 창산 사인을 드리는데요. 1차 목표가 왜 거기가 되고 2차 목표가 거기가 되는가? 그 지점에서 저항이 있냐? 뭐 파동의 저항이 있냐? 추세의 저항이 있냐를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눌림목에서의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 돌파된 지점에서의 길이를 측정하는 건데, 대충 이제 3파에서 나오는 많이 볼 수 있는 파동들은 N값과 L값을 많이 볼 수 있고요. S값은 대충 이제 상승의 5파 이후의 파동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은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눌림목에서 측정하냐, 돌파 지점에서 측정하냐, 눌림목에서 요 길이, 변을 측정하냐.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상승 목표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요거는 M값인데, M값을 구하는 공식인데, 대략 지점이 300
306.65에서 출발을 해서 상승 1파가 308.50까지 갔어요. 대략 한 2% 정도 상승을 했죠. 2% 정도이면 국선에서는 대략 수익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상승을 눌렀죠. 누른 자리가 307.50에서 눌렀습니다. 그럼 N값을 구하는 그 공식은 해보면 되겠죠.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p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럼 눌림목에서 2p를 더하면 309.50이 되겠죠. 그죠? 309.50. 돌파된 지점에서 2p를 더하면 310.5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눌림목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눌림목에서 돌파됐을 때 가격을 M값, L값 이렇게 목표값을 정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값을 기준으로 S값, 짧은 거, 긴 거. 그런데 3파에서는 M값과 L값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3파에서는 많이 이게 볼 수가 있고 3파에서는 S값은 보기에는 좀 흔치는 않습니다. 5파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파동이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N값을 기준으로 그 길이가 짧으냐 아니면 그 길이가 기르냐 기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내용을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승 특히 주식 쪽에서는 뭐 값을 구하는 데서는 목표값을 구하는 데서는 애로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락값을 구하는 가격을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승 가격하고 반대로 이제 하락값을 구하는 가격인데요. 자, 하락의 폭을 우리가 계산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락의 바닥을 우리가 주식값을 구할 수 있고 선물 쪽에서는 매수 쪽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매수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공식인데 하락도 똑같습니다. SML 그건 뭐 똑같고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상승 가격을 했던 반대로 하시면 돼요. 즉 상승 1파보다 3파가 길이가 짧으니까 요 폭 있죠. 되돌림폭. 아까는 눌림폭이었는데 요거는 되돌림폭. 되돌림이라고 하죠. 되돌림폭에 이 하락 저점을 깼을 때의 폭만큼 빼는 거예요. 요 길이만큼 요 길이를 빼는 게 하락 S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대충 1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원이 이렇게 되돌렸으니까 되돌림 폭이 100원을 되돌렸으니까 그 지점 저점을 깼었을 때 그 되돌림 폭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대략값이 650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S값은 요 되돌림 폭만큼 그 폭을 저점에서 빼주는 가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N값은 똑같아요. 길이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N값이 제일 구하기가 쉽습니다. 즉 600원부터 54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0원 하락을 했죠. 하락의 폭이 60원. 그러면 되돌림에서 60원을 빼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60원을 빼주면 500원. 아주 쉽죠. 그러니까 길이의 폭만큼 눌림목에서 되돌림에서 아까는 상승은 눌림목인데 하락은 되돌림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 길이만큼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N값이 제일 쉬워요. 여기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값을 되돌림에서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식 어렵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공식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다음은 L값입니다. L값은 되돌림에서 돌파된 저점을 깬 지점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요 길이를. 요 길이가 대략 150원. 그러면 깨진 지점부터 150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50원에서 150원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값이 700원이 나옵니다. 700원. 그래서 하락은
아까 상승하고의 반대쪽이죠. 상승은 아까 돌파된 지점, 눌림목에서 값을 이렇게 해준다면 하락 쪽은 되돌림, 되돌림에서 저점을 깼었을 때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값의 길이 값을 저점을 깬 가격부터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L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 S값, M값, L값이 있죠. 그래서 S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눌림목에서 되돌림, 폭의 요 폭 길이만큼, 저점에서의 폭 길이만큼 깨주는 자리를 빼주면 돼요. 아마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앞에 내용에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는데 빼주면 됩니다. 상승 쪽은 헷갈리지 마시고 상승 쪽은 더해주면 되고 하락 쪽은 빼주면 돼요. 그리고 M값은 요 길이만큼 되돌림 자리에서 요 길이를 빼주시면 돼요. 되돌림 여기에서 빼줘야 돼요. L값은 여기에서 돌파된 붕괴된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상승 파동에서는 N값, S값, L값 구할 때 돌파 지점부터 더해주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붕괴된 지점부터 요 폭을 빼주는 게 S, 요 길이만큼 빼주는 게 M. 여기서부터 붕괴된 시점부터 빼주는 게 L.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기준은 N값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길이보다 짧냐 기냐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상승 파동을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지점.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는 되돌림입니다. 아까는 상승 쪽에서는 눌림목, 상승 쪽에서는 눌림목, 하락 쪽에서는 되돌림. 그래서 거기에서 저점을 깨는 지점부터 보시면 계산을 하시면 돼요. 실전에서 넘어와서요. 실전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하락의 첫 지점이 1파가 310.15에서 308까지 이것도 대략 한 2%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309점에서 되돌림이 나왔죠. 309에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 지점부터 값을 구하면 M값과 L값 3파에서는 M값과 L값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M값과 L값을 구해보면 M값 같은 경우에는 하락 쪽에서 여기까지 대충 길이가 한 2p 정도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309에서 2p를 빼면 되돌림에서 2p를 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그럼 대략 지점이 307이 나와요. 요 지점이 대략 한 307 정도. 그래서 307 부근에서 청산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길이가 빠진다 라고 한다면 308에서 2p를 빼주면 되겠죠. 306이 306.00 부근 쪽이 L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실전에서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3월 17일날 2018년 3월 17일날 녹화를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3월 16일날 이 공식대로 값이 나왔어요. 우리가 324 부근에서 매도를 공략을 했는데 9000 쪽에서 매도 공략을 했어요. 박스를 그려두거든요, 제가. 하락이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녹색선을 깨니까 파란선 중심 라인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보니까 아래쪽이 깨졌어요. 더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표값을 구해봐야겠죠. 여기서부터 하락 1파가 이렇게 나왔죠. 322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대충 이 길이가 2p 정도 돼요. 그러면 되돌림 자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322.55055 쪽에서 돌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또 T차 매도를 들어갔는데 3파 값을 구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p를 빼야겠죠. 그러면 2p를 빼보면
320.5055짜리가 돼요. 그죠? 320.5055짜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같다면 여기서부터 이 비를 빼면 320.505짜리 거의 근사치까지 내려왔어요. 5층 지점을 제가 321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을 때 박스를 치고 나서 추가 하방의 저점을 깨니까 아래쪽까지 내려왔는데, 그 목표값은 어디 있냐? 그래서 짧게는 제가 S값을 목표로 이렇게 줬고, 길게는 N값, 그 다음에 더 L값이 있었는데, 그 L값 이상을 이제 하락의 목표값을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더 올라와서 가장 저항자리였던 5055자리 또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구했었을 때 어떤 목표값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어요. 추세 지지 라인들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목표값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목표값을 구하는 공식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값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겁은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 가격에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했었을 때 그 지점에서 추세 지지자리 하락값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상승의 S값, M값, L값이 있고요. 하락의 상승의 하락 S, M, L이 있어요. 그러면 뭐 상승, 아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초보자 1강 때요, 중심이 있다라고 본다면 상승의 파동의 S값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가격폭을 이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커다랗게 상승 쪽에서는 눌림목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락 쪽에서는 되돌림,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눌림목에서 높이를 계산을 하냐, 똑같은 길이, 눌림목에서 돌파된 지점, 눌림목에서 값을 계산을 하냐, 요 길이, 그 다음에 L값은 돌파된 지점에서 이 값을 더해주냐, 반대로 S값은 되돌림에서 요 높이만큼 빼주냐, 그 다음에 N값은 되돌림 자리에서 요 길이만큼 빼주냐, 그리고 L값은 붕괴된 지점부터 요 길이를 빼주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주식 차트나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차트들을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100%라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면 목표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승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하락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냐를 파악을 할 수 있겠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매수든 매도든, 그러니까 추세가 역전이 되는 지점에서 반대의 포지션을 들어가더라도 그 지점에서의 잡으면 손실 폭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가격포 SML 상승, 그 다음에 하락의 SML 이렇게 구하는 공식들을 구해드렸고, 실질적인 실전 차트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실전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고 대입을 해보고 선물 차트에서 보고 대입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하나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해 두신다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나올 게 추세, 파동과 이제 추세에 대해서 3강을 하게 될 텐데, 파동과 추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숙한 내용으로 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2강까지는 딱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